영자야, 나 좀 살려줘.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다 캄캄하다. 누구세요? 아니, 이 미친 노인네가 남의 장사하는 귀한 가게에 어딜 감히. 만수? 아니, 당신. 당신이 왜 여기에? 이 꼴이 이게 다 뭐야? 매서운 칼바람이 시장 골목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가난한 상인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정월 대보름 즈음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충청도 어느 이름 없는 도시의 전통시장 초입, 낡은 천막 사이로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와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었죠. 바로 영자네 가마솥 국밥이었습니다. 주인장 영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벌건 고무장갑 위에 하얀 목장갑을 덮기고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오랜 세월 무리를 견디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거친 세월이 훈장처럼 남긴 깊은 주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도박빚과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등짐처럼 짊어지고 이 시장통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에게 이 국밥집은 단순히 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었지요.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린 비겁한 남편을 대신해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하게 사회인으로 키워낸 영자 씨만의 피와 눈물로 세운 견고한 성체이자 삶의 증거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영자 씨를 가리켜 철의 여인 혹은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자식을 키우며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자수성가한 그녀를 향한 존경의 의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독하냐는 시샘 섞인 수군거림이기도 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그런 남들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솥에서 24시간 내내 펄펄 끓으며 진한 눈물을 토해내는 육수만이 그녀의 가장 정직하고 유일한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토록 평온하고 견고하던 영자 씨의 일상을 단번에 깨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점심의 폭풍 같은 장사가 한바탕 지나가고 드문드문 늦은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한두 명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허기를 채우러 온 손님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들어온 시커먼 그림자 하나였습니다.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군용 점퍼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들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언제 빨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누더기 같은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마치 산속의 덤불처럼 제멋대로 엉켜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로는 시커먼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 정체불명의 사내를 더욱 괴이하게 만든 것은 그의 행색보다 더 섬뜩하게 들리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쿨러, 컥, 쿨러, 그것은 단순한 감기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금속으로 긁어내는 듯한 갈에 섞인 쇳소리가 났고 그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팍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게 안에서 조용히 국밥을 넘기던 손님들은 일제히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영자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가게에 이런 노숙자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다른 손님들이 다 끊길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억척스럽게 쥐고 있던 대걸레를 마치 무기라도 되는 양손에 꽉 쥐고 그를 당장 쫓아내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여기 장사하는 집인 거 안 보여요? 어서 나가요. 동사무소나 쉼터 같은 데로 가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영자 씨가 매몰차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고는 품에 안고 있던 때 묻은 낡은 캔버스 배낭을 마치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이 하도 기가 막혀 영자 씨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 세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그을음과 석탄가루가 화장처럼 잔뜩 묻은 얼굴 사이로 묘하게 낯익은 눈매가 영자 씨의 시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허망한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완전히 끊겼던 남편 박만수 씨의 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는 빨갛게 짓물러 있었고 눈동자는 흐리멍덩해졌지만 왼쪽 눈썹 끝부분에 깊게 박힌 작은 흉터 자국만큼은 세월도 지우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과 함께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설마 박만수?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단 말이야? 영자 씨의 비명 같은 떨리는 목소리에 노숙자로 변해버린 만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 있었죠. 그는 마치 30년의 죄가를 이제야 고백하려는 죄인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게 안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만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월의 벽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길 가던 사람들은 하나둘 가게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구경거리가 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영자네 도망간 남편이라며? 에구, 꼴 좀 봐. 저게 산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디 광산 같은 데서 구르다 왔다더니 폐병이라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네. 쯧쯧, 벌 받은 거지.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수가 섞인 말들이 영자 씨의 심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으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도 더 상상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 인간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펄펄 끓는 국밥 육수를 납작에 끼얹어 버리리라.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동안 떼먹은 양육비며 사채빚을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내리라. 밤마다 이빨을 갈며 다짐했었죠. 하지만 막상 3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복수의 대상이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손톱 밑은 시커먼 탕가루가 깊숙이 박혀 있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동상에 걸려 갈라지고 터져 피딱지가 흉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짊어지고 온 저 낡고 무거운 배낭은 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저토록 길을 쓰고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 그의 굽은 등을 더욱 처량하게 휘어지게 만들고 있었죠. 영자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정말 죽기 전에 당신이 끓인 국밥 딱 한 그릇만. 그게 너무 그리워서 여기까지 왔다. 나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만수 씨의 애처로운 간청에 영자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다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지난 30년의 세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다 보상받으려는 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방에 놓여있던 양은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 골목 전체가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국밥? 당신이 지금 그 입으로 국밥 소리가 나와?
당신 도망가고 내가 그 시커먼 사채업자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다닐 때 우리 애들 운동화 한 켤레 살 돈이 없어서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며 올 때 당신은 어디서 어떤 년이랑 무슨 짓을 하고 처먹었길래 이제 와서 내 국밥 타령이냐고. 이 인간아,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래. 영자 씨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서러움의 덩어리가 용암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화끈거리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죄지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기침만 토해냈습니다. 그의 기침이 길어질수록 바닥에는 검붉은 핏덩어리가 하나둘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 핏자국을 보는 순간 분노로 가득 찼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걸린다는 무서운 진폐증, 그것도 아주 마지막 단계에 이른 환자의 모습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 동안이나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매맞는 아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품에 꼭 안고 있던 그 낡은 배낭을 다시금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든 것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처럼 보였죠. 영자 씨는 그 배낭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저 배낭 속에 또 어떤 새로운 빈 문서가 들어있을지, 아니면 어디 도박판에서 챙긴 푼돈이나 들어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결국 영자 씨는 씩씩거리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서 가장 큰 뚝배기를 꺼내 밥을 고두밥으로 꾹꾹 눌러 담고 24시간 우려낸 팔팔 끓는 육수를 넉넉히 부었습니다. 수육고기도 평소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양보다 2배는 더 많이 얹었죠. 그녀는 뚝배기를 만수 씨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처먹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당신이랑 나 사이는 이미 30년 전에 끝난 거야. 이거 먹고 나가면 다신 내 가게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려 했지만 손등이 너무 심하게 떨려 숟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국물을 자꾸만 바닥에 흘리던 그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뚝배기를 통째로 들고 국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국밥을 허겁지겁 삼키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가게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제야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저 무거운 배낭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토록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하는 것일까요? 30년 만에 돌아온 불청객 만수 씨의 등장은 영자 씨의 평온했던 삶에 거대한 해일이 덮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낡고 더러운 배낭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경이롭게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남편이 지난 30년 동안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왔는지 말입니다. 겨울해는 노루꼬리만큼이나 짧아 어느덧 시장 골목에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웠죠. 구석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낸 남편 만수 씨는 나갈 기미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앉아 있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죠. 그의 고개는 자꾸만 아래로 꺾였고 품에 안은 그 낡은 배낭줄을 잡은 손에는 시퍼런 힘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매몰차게 그를 쫓아내려 셔터를 붙잡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마지막 양심이 그녀의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요. 저 안쪽 단칸방에 들어가서 몸이라도 좀 녹이든가 하라고요. 남들 보면 내 팔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동네방네 광고하는 꼴이니까. 영자 씨의 앙칼진 목소리에 만수 씨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비틀거렸죠. 영자 씨는 차마 부축해줄 마음까지는 생기지 않아 그저 앞장서서 가게 안쪽에 붙은 좁디좁은 단칸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은 영자 씨가 장사하다 지칠 때 잠시 눈을 붙이던 공간으로 낡은 장판 위에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무너지는 담벼락처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 품은 그 시커먼 배낭만큼은 절대로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이 못마땅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이 고작 병든 몸으로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녀는 낡은 수건 한 장과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떼꾸정물 좀 닦아요. 방 안에 탕가루가 아주 그냥 고운 가루처럼 날리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광산이라도 들어갔던 거야? 영자 씨의 물음에 만수 씨는 대답 대신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쿨러, 컵? 미안하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땅속에서 평생을 보냈으니 이제 하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 만수 씨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손뭉치처럼 무거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짙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미안하다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지난 30년의 세월을 퉁치려는 것 같아 속이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도 남편의 그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질 그 소리가 벌써부터 그녀의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갔고 영자 씨는 가게 홀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처음 도망갔던 그날 밤도 지금처럼 추웠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다 잠들었고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까봐 문틈에 식칼을 끼워두고 밤을 지새웠었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버티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노라고, 내 인생에 박만수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다시 살아 돌아와 자신의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참으로 얄궂고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기침 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만수 씨는 이불도 덮지 못한 채 모로 누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태어날 때의 아기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그 배낭이었습니다. 자는 순간에도 배낭끈을 손목에 감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영자 씨는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발동했습니다. 저 배낭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걸까? 혹시 또 어디서 사고라도 치고 훔친 물건이라도 든 건 아닐까?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배낭 지퍼 끝을 잡으려는 순간 만수 씨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배낭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영자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어둠 속에서도 만수 씨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영자 거야. 건드리지 마.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영자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거라니 대체 저 시커먼 배낭 속에 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화가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잠꼬대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국밥집 문을 열기도 전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벌써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 어제 그 노숙자가 진짜 그 도망간 남편 맞아? 에구 세상에나. 어쩜 저런 몰골로 나타났다니? 죽을 날 받아놓고 온 거 아냐? 옆집 과일 가게 김 씨가 안쓰러운 듯 물었지만 영자 씨는 오히려 더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끄고 장사나 해요. 죽든 살든 내 집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영자 씨의 가게 안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단칸방 문이 열리며 만수 씨가 힘겹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탕가루가 박혀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광부 특유의 검은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다가와 영자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설거지라도 하면 안 될까? 됐어요. 당신 같은 양반이 손 떼면 그릇에 탕가루만 묻지 도움이 되겠어요?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나 있어요. 영자 씨의 모진 말에도 만수 씨는 허허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쿨럭거리며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도 그는 마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양 정성스럽게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러다 곧 쓰러지겠네. 영자 씨, 저 양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병원이라도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자 씨는 모른 척하며 가마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남편의 등 뒤에 매달린 그 배낭으로 향했습니다. 배낭은 햇빛 아래서 보니 더욱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덧댄 자국이 역력했고 흙먼지가 고착되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배낭은 꽤 묵직해 보였습니다. 만수 씨가 허리를 숙일 때마다 배낭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서류, 뭉치 같은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큰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시장 소문을 전해 들은 듯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게 정말이야? 그 인간이 무슨 염치로 거길 가? 당장 쫓아내버려. 내가 지금 갈까? 아니다, 됐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다 죽어가는 노인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의 등장은 이미 평화로웠던 가족의 수면 위에 거대한 돌덩이를 던진 꼴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게 안에서 빗질하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가게 앞에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한창이던 저녁 무렵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수 씨가 손님의 테이블을 닦으려다 그만 심한 기침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쿨러, 컥, 컥.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입가에는 시커먼 피가 섞인 가래가 흘러나왔죠.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영자 씨는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박만수, 정신 차려요. 이봐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만수 씨는 정신을 잃어가며 자신의 배낭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배낭 지퍼가 살짝 열리면서 그 안에서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 뭉툭한 꾸러미가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그 꾸러미를 보는 순간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한 남편의 마지막 보루이자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 씨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배낭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스칠 때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노숙자의 악취가 아니라 수천 미터 지하 막장에서 30년을 버텨온 어둠의 냄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삐용삐용 울려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의 시장 골목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자 씨는 구급차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편 만수 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 하필이면 삶과 죽음의 경계인 구급차 안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혔죠. 만수 씨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낡은 배낭끈을 손목에 서너 번 감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배낭이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만수 씨는 의료진들에 둘러싸여 안쪽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보호자 대기실 딱딱한 의자에 홀로 남겨졌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복도에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다급한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에 달려온 자신의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소매에는 아까 만수 씨가 토해낸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하루 종일 국밥을 나르느라 밴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보호자분, 박만수님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영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당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차트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자 씨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폐는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탄광에서 들이마신 석탄 가루들이 폐세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고 그 주변으로는 심각한 염증과 합병증이 번져 있었다고 합니다. 진폐증 말기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단계라는 것이었죠.
의사는 담담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제는 환자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선고였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허망한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옆에 놓아둔 남편의 낡은 배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만수 씨가 응급실 침대로 옮겨지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배낭은 이제 영자 씨의 손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슬쩍 살피고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의 지퍼를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묵은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죠. 배낭 안쪽에는 낡은 내복 몇 벌과 칫솔, 그리고 때 묻은 비누 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배낭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묵직한 보따리였습니다. 누렇게 바른 수십 장의 신문지로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보따리는 꽤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신문지 귀퉁이를 들춰보려던 찰나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엄마 괜찮아? 큰아들 정훈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내뱉는 아버지를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고작 저런 산송장 같은 꼴이라니 아들에게도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이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이 사람 때문에 병원비 내지 마. 우리가 왜 이 인간 뒷바라지를 해야 해?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죽을 병 걸리니까 여기로 기어들어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정우는 분을 참지 못해 병원 복도 벽을 걷어찼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사실 그녀의 속도 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술비니 입원비니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도 없는 이 남자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또 억울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남편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영자 거야, 건드리지 마.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니? 내 아비 아니냐?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꼴은 차마 못 보겠으니 일단 입원은 시키자.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응급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영자 씨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때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만수 씨는 간간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영자 씨의 손을 꼭 쥐려 애쓰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30년 동안 막장에서 버텨온 고통의 흔적들이 굳은 살로 박여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영자 씨는 잠시 눈을 붙이려 고개를 숙였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웬 낯선 사내 한 명이 만수 씨의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만수 씨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는데 얼굴이 거뭇거뭇하고 어깨가 굽은 것이 그 또한 오랫동안 탄광일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영자 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박 소장님 댁 되십니까?
저는 강원도 도계광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김 씨라고 합니다. 박 소장, 영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도박이나 하고 사고만 치던 남편이 광업소에서 소장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라는 사내는 만수 씨의 얼굴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수 씨가 지난 30년 동안 도망자가 아니라 전국을 떠돌며 가장 위험하고 힘든 막장 일만 골라 해왔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막장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가 발파 작업을 하고 무너질 것 같은 갱도를 바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박 소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양반 참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돈만 생기면 고향으로 보낼 거라고 아득바득 모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망가지더니 결국 진폐증이 도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말려도 돈 아깝다고 끝까지 막장에서 버티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어 고향으로 간다기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사내의 말을 듣는 영자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가 돈을 모았다는 말인가? 도박으로 탕진한 게 아니라? 영자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에 놓인 그 낡은 배낭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배낭을 힐끗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배낭 아마 박 소장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30년 동안 그 양반이 막장에서 캔 게 석탄뿐만이 아니거든요. 사모님, 박 소장님 원망 많이 하시겠지만 그 양반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내가 떠나고 난 뒤 영자 씨는 다시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아까는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신문지 뭉치를 꺼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벗겨내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수십 건의 낡은 수첩과 통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적도와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야반도주하기 전날 영자 씨와 두 아이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훈아, 미안하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머리 위에 번듯한 지붕 하나는 올려주고 간다. 죽어도 약속 지킨다. 영자 씨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병원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진 원망과 한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짊어지고 온 저 배낭의 무게는 단순히 짐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낸 30년의 참회와 희생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영자 씨의 얼어붙었던 심장에는 작고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추어온 거대한 진실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새벽은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올 때까지 영자 씨는 화장실 구석칸에 주저앉아 남편의 낡은 배낭에서 나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들은 습기에 젖었다 말랐기를 반복했는지 빳빳하면서도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건의 낡은 수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수 씨가 30년 동안 막장에서 써내려간 피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막장을 나왔다. 머리 위에서 돌가루가 쏟아질 때마다 영자 얼굴이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애들 지붕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지. 오늘 일당 15만 원, 이 중 10만 원은 저축하고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보자. 수첩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돈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도박으로 날린 돈을 갚기 위해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게 다시는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옥 같은 어둠 속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 있던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정선과 도계 일대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저 쓸모없는 돌산이고 잡종지였을 그 땅들을 만수 씨는 막장에서 번 돈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모았던 것이죠. 지적도 위에는 붉은 볼펜으로 꼼꼼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영자 노후 자금, 정훈이 결혼 자금이라는 메모가 투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붉은 글씨가 마치 남편이 쏟아낸 피처럼 보여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아버지는 방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어느새 따라온 딸 미연이의 목소리에 영자 씨는 황급히 서류를 배낭에 집어넣었습니다. 미연이는 오빠 정훈이보다 더 냉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고작 5살이었던 미연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라곤 엄마가 밤마다 울던 뒷모습과 학교, 육성회비를 못 내서 선생님께 꾸중 듣던 서러움 뿐이었으니까요. 미연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냥 불쌍한 노숙자 한 명 도와주는 셈치고 치료비만 내고 끝내자, 엄마. 더 이상 얽히기 싫어. 내 결혼식 때도 없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삶에 끼어들어? 미연이의 서늘한 말에 영자 씨는 차마 배낭 속의 진실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30년의 공백을 둔 배신자일 뿐이었고 그 깊은 골을 메우기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낭 속에 든 것들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과 바꾼 처절한 속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오전 면회 시간이 되자 영자 씨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들에 둘러싸인 만수 씨는 어제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곁으로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자 만수 씨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영자 씨의 가슴팍에 놓인 배낭을 향해 간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자, 미안해. 그거 꼭 당신이. 만수 씨는 피 섞인 가래를 삼키며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마요. 다 알아요.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저 배낭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힘 좀 내봐요. 우리 자식들한테 직접 말해야 할 거 아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직접 말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영자 씨의 울음 섞인 호소에도 만수 씨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배낭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그가 숨겨온 거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영자 씨는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강원랜드 인근 토지개발공사라는 직함과 함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영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린 뒤 들려온 변호사의 목소리는 영자 씨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박만수 선생님 보호자분이십니까? 안 그래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강원도 부지가 이번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상당해서 서류 정리가 시급합니다. 박 선생님께서 건강이 위독하시다고 들었는데 상속 및 증여 절차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영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몇 천만 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그 빚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는 저 남자가 어둠 속에서 홀로 캐낸 것은 석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30년의 세월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가슴 아픈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배낭을 더욱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진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의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정훈이와 미연이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영자 씨는 가슴속에 품은 그 낡은 배낭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변호사와 통화했던 내용, 그리고 배낭 속에서 발견한 그 처절한 기록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엄마,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 내일 회사 중요한 회의도 있고 미연이도 애들 봐야 하잖아. 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고 일어날 사람도 아니야.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잖아. 정훈이가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보며 뱉어낸 말은 영자 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평소에는 효자 소리 듣던 아들이었지만 30년 만에 거짓골로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 그저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연이 역시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엄마가 저 사람 때문에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혀. 제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왜 또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그래. 자식들의 모진 말에 영자 씨는 결국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배낭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있던 낡은 수첩과 서류 뭉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내었습니다. 투박한 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들과 누렇게 바랜 땅 문서들이 쏟아지자 정훈이와 미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이 배낭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막장에서 뭘 캐며 살았는지 이 수첩 좀 봐라. 이게 다 너희들 이름이야. 정훈이 결혼 자금, 미연이 노후 자금. 저 사람이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오직 이거 하나 지키려고 자기 몸을 다 깎아먹으며 버틴 거란 말이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정훈이는 반신반의하며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것은 30년 전 정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우리 아들 아비가 곁에 없어 미안하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어 돌아가 말하는 눈물 자국 섞인 글귀가 적혀 있었죠.
정훈이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30년의 원망은 그리 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대기실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영자 씨와 통화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가족분들 되십니까? 저는 박 선생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자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영자 씨조차 다 알지 못했던 남편 만수 씨의 지난 30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난 수십 년간 신분을 숨긴 채 전국 각지의 광산을 떠돌며 일하셨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로 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당시 박 선생님의 이름으로 남았던 사채들은 박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떼어가며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땅들을 사모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가족들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부러 죽은 사람처럼 사셨던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만수 씨가 사모은 강원도의 임야들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국책 사업이 맞물리면서 그가 수십 년간 푼돈을 모아 사들였던 척박한 산들이 황금알을 낳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상금 규모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며 완공 후에는 상가 지분까지 약속받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박 선생님은 진폐증 판정을 받고 나서도 보상금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치료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빚이 아닌 번듯한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신 겁니다.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내 마누라랑 애들이 이제는 고생 안 하고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병원 대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미연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정훈이는 수첩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들을 버린 비겁한 배신자인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스스로를 어둠 속에 매장했던 수호자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짓골로 나타나 국밥을 먹던 그 비참한 모습이 사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가족에게 돌아온 눈물의 귀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안고 온 낡은 배낭이 사실은 30년 치의 미안함과 사랑이 꽉 찬 보물상자였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박만수,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그랬어? 왜 혼자 그 모진 걸 다 견뎠어? 영자 씨의 통곡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손을 잡기 위해 중환자실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0년의 오해와 증오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늦어버린 후회와 뜨거운 가족애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중환자실 안의 기계음은 점점 더 불길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의 심장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을 향해 품어왔던 그 서슬, 퍼런 증오는 변호사가 내민 한 권의 수첩과 수십 장의 서류 앞에서 갈 곳을 잃고 흩어져 버렸지요.
그저 비겁하게 도망쳐 제 한 몸 건사하려고 우리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박만수라는 남자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막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촛불처럼 태워 가족의 앞길을 밝히려 했다는 진실이 영자 씨의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정훈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을 때 그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정훈이는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며 자신의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마주한 아버지는 자신의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탕가루를 박아 넣으며 아들의 운동화 한 켤레, 교복 한 벌을 위해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지요. 정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원망을 단 몇 시간 만에 사랑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이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복도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할 때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나 서러워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선가 딸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어두운 막장에서 홀로 소주 한 잔에 눈물을 섞어 마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미연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앞날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던 아내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던 것이지요. 이 변호사는 그런 자식들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수 씨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혹시라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될까봐 변호사에게 맡겨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만수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야, 정훈아, 미연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너희들 곁에서 같이 밥 한 끼 못 먹고 같이 웃어주지도 못한 이 죄인은 죽어서도 할 말이 없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막장에서 돌가루를 마시며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너희들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이었다. 내 몸은 썩어 문드러져도 너희들 가슴에 대물림된 가난만큼은 내가 다 가져가고 싶었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그리고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자 씨는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그 소리가 들렸던 것일까요? 중환자실 안에서 미동도 없던 만수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박동기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자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고 영자 씨와 자식들도 홀린 듯 중환자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눈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훈이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탕가루가 깊게 박힌 그 손을 잡는 순간 정훈이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만 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보상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랑 국밥 한 그릇만 더 먹어요. 예, 아버지. 정훈이의 절규에 만수 씨의 눈가에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아들의 손을 아주 살짝 쥐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미안함이었으며 30년 만에 전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미연이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주었음을 확인한 그 순간 만수 씨의 눈빛에는 그 어떤 평온함보다 깊은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발치를 지키며 그의 굽은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어두운 땅 속에서 가족을 향한 이정표를 찾기 위해 헤맸을 그 발이 너무나 안쓰러워 영자 씨는 자신의 뺨을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캐낸 수십억 원의 보상금보다 지금 그녀의 손에 닿는 이 차갑고 거친 남편의 체온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변호사는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가 모아온 재산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자 씨와 자식들에게 전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5층 빌딩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대의 거대한 보상금이 그들의 이름 앞으로 등기될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은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족의 마음이 이 따뜻한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어두운 막장 생각은 다 잊고 편히 쉬어요. 우리가 다 기억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고마운 남편이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게요. 사랑해요, 여보. 영자 씨의 마지막 말에 만수 씨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남겨진 이들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줄 빛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수 씨는 가족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뒤로하고 평생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지며 그의 마지막 심장 박동을 알렸을 때 병실안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슬픈 침묵에 잠겼지요. 하지만 그의 떠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가난을 대물림할까봐, 스스로를 막장 속에 유폐시켰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비로소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시장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처음에는 30년 만에 돌아온 노숙자의 장례라며 비웃던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이 작은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장례식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줄지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강원도 정선의 개발 공사 관계자들과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수 씨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박 소장님이라는 호칭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영자네 남편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대단한 양반이었나 보네. 저기 오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잖아. 수군거림은 이제 비아냥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정훈 씨와 영자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수 씨가 생전에 그토록
공을 들여 정리했던 상속 및 증여 서류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마지막 절차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토지 보상금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영자 여사님과 두 자녀분의 계좌로 분할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선생님께서 생전에 사모으셨던 부지 위에 세워진 15층짜리 신축 빌딩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장례식장에 모인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만수 씨는 막장에서 번 돈으로 땅만 사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 가장 노른자의 땅을 직접 지켜내며 시행사와의 협상에서 가족의 지분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지요. 그 결과 시내 중심가에 우뚝 솟은 15층 빌딩의 소유권이 이제 영자 씨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훈이는 변호사가 건네준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버지의 30년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등본에는 소유자 이영자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야반도주하며 남겼던 그 빚쟁이들의 독촉장 대신 이제는 수백억 원 가치의 황금빛 등기부가 가족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이런 건물 없으면 어때서, 이런 돈 없으면 어때서 혼자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게 우리한텐 제일 큰 빌딩이었는데 왜 이제야 알려줬어요, 왜? 미연이의 절규는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를 듣던 시장 상인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가 30년 동안 국밥을 말며 버텨온 그 인내의 시간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가족을 수호하던 한 남자의 거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영자 씨와 자식들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아버지가 남긴 그 15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박만수 홀이라는 작은 동판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시행사가 만수 씨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건물의 차가운 대리석 벽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벽 한 칸, 벽돌 한 장이 모두 남편의 폐 속에 박힌 석탄 가루였고 그가 쏟아낸 피눈물이었다는 생각에 영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 억척스러운 마누라보다 당신이 훨씬 더 독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 원망하며 살았던 30년, 이 건물을 보며 매일매일 참회하며 살게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지붕 아래서 우리 애들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는 거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요. 영자 씨의 독백에 정훈이와 미연이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할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진정한 부는 수백억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신자로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30년의 시간을 넘어 자신들에게 도착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낡은 배낭을 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배낭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흙먼지와 석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배낭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낡은 가방이 바로 남편의 심장이었고 가족을 향한 이정표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15층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영자 씨의 눈에는 그저 남편이 평생을 그리워했을 시장통 국밥집의 하얀 김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이 거대한 유산은 이제 영자 씨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정훈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미연이는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을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여전히 시장통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맛있게 비워냈던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지요. 30년의 어둠은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승화되었고, 만수 씨가 남긴 낡은 배낭의 비밀은 위대한 사랑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남긴 것은 단순히 시내 한복판의 15층 빌딩과 수십억 원의 보상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증명해낸 가족에 대한 처절한 사랑이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기어코 속죄하려 했던 눈물겨운 사투의 흔적이었지요. 영자 씨는 이제 통장에 찍힌 숫자가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무의미해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회장님이라며 장난 섞인 인사를 건넸고, 예전 같으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던 건물 관리인들도 영자 씨 앞에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통 국밥집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간 성지이자 30년의 한을 털어버린 화해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만수 씨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정훈이와 딸 미연이를 데리고 남편이 30년 동안 청춘을 묻었던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외제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며 영자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 험한 길을 낡은 트럭에 실려 혹은 덜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수만 번을 오갔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목적지에 도착한 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한창인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지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만수 씨가 평생을 보냈을 갱도의 입구가 보였고, 그 주변으로는 만수 씨가 푼돈을 모아 샀던 그 돌산들이 이제는 황금의 땅이 되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두었던 땅의 경계선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과 돌멩이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땀방울처럼 느껴져 정훈이는 차마 신발을 더럽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작은 비석 같은 게 있어요. 미연이의 가리킨 곳에는 낡은 광업소 건물의 흔적 옆에 아주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수 씨가 함께 일하다 사고로 먼저 떠난 동료들을 위해 손수 쌓아 올린 위령비였다고 합니다. 그 곁에는 만수 씨가 머물던 아주 작은 판잣집 하나가 흉가처럼 남아 있었지요. 방 안에는 낡은 가스버너 하나와 다 떨어진 이불, 그리고 벽에 붙은 빛바랜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땅을 사모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 차디찬 방에서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좁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당신 정말 바보였네. 나한테 줄 돈 1,000원만 아꼈어도 당신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 아냐. 누가 이런 돈 달래? 누가 이런 건물 지어달래?
그냥 같이 늙어가면서 손잡고 산책이나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모질게 살았어, 왜? 영자 씨의 울음소리가 빈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훈이와 미연이도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아버지가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니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속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기 전에 가족을 가난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스스로를 어둠 속에 매장하고 빛나는 보석을 가족의 손에 쥐어주려 했던 그 숭고한 고집을 자식들은 이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영자 씨는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15층 빌딩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만수 광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정훈이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재단을 운영하며 아버지의 뜻을 잇기로 했고, 미연이는 아버지의 생전 기록을 담은 작은 전시관을 빌딩 1층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자네 국밥집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3년 전의 남편과 꼭 닮은 행색의 노숙자 한 명이 머뭇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영자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춥죠? 여기 앉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뜨끈하고 고기 많은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 영자 씨는 3년 전 남편에게 내주었던 것처럼 가장 큰 뚝배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육수를 넉넉히 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생명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남편도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버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자 씨는 가게 한편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향해 살짝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만수 씨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자야 잘했다. 이제는 당신도 웃으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삶의 애환이 가득했지만 영자네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그 어떤 조명보다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15층 빌딩은 이제 영자 씨 가족에게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빚만 남기고 떠났던 야반도주 남편은 30년 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국밥을 나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따뜻한 국밥 많이 팔았어요. 당신이 준 이 건물보다 당신이 내 마음에 남겨준 이 온기가 나는 훨씬 더 좋네요. 고마워요. 내 남편 박만수 씨. 가마솥의 육수는 오늘도 펄펄 끓으며 세상의 모든 아픔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방황과 원망은 그렇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위로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영자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된 남편의 숭고한 사랑이 그녀의 발밑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